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세종실록 제7부 나의 시대가 끝나는 그날 너는 왕이 되리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20년 7월 대비였던 원경호 민씨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원경호 민씨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 영광은 짧았고 몰락은 길었죠. 원경호 민씨는 남편인 태종을 내조해가지고 군왕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던 정말 당대 최고의 여걸이었어요. 그야말로 내조의 여왕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 안 됐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남편이 왕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친정이 남편에 의해서 그야말로 풍비박산, 아작이 나는 꼴을 봐야 됐다는 거죠. 이런 면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원경호 민씨 역시 한석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태종 즉위 초에는 정말 태종하고 많이 싸웠어요. 특히 태종이 후궁 드릴 때 아주 그냥 악을 써가면서 그렇게 태종한테 덤벼들고 그랬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태종이 얼마나 잔혹하고 냉혹한 인물인지를 갖다가 몸소 확인한 다음에 그 천하의 원경호 민씨도 결국 조용히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홀로 울분을 사귀면서 긴 세월을 보내야 됐다는 거죠.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부왕인 태종과 모후인 원경호 민씨 사이에서의 이 첨예한 갈등을 지켜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세종 입장에서는 부모님들 사이에서의 부부싸움이 하루도 바람잘 없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론 세종은 부왕의 결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내심 모후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원경호 민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슬픔에 잠긴 세종은 거친 삼배로 만든 상복인 최복을 입고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해요. 본래 이제 효심이 정말 지극한 인물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다가 원경호 민씨가 세상을 떠난 지 13일째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당시 이제 신하였던 허조와 변계량이 세종을 찾아와서 이제 그만 그 상복이라고 할 수 있는 최복을 벗을 것을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전하 이제 여기까지만 입으시고 벗으시죠 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다는 거죠. 본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최복은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 계속 입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럴 경우에는 1년만 입는 것이 관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태종은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1년도 너무 길다. 만약에 이렇게 1년 내내 최복을 입고서 저렇게 상을 치르게 된다면은 우리 세종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냐. 참고로 또 태종이 엄청나게 아들 바보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 사랑이 끔찍했던 태종, 또 그런 우려를 해요. 그래서 세종이 안 그래도 효심이 대단한데 그 효를 행하느라 몸이 좀 상하지 않겠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 달을 하루로 바꾸는 여걸지제를 이용해가지고, 본래는 이제 12개월 동안 입어야 되죠. 지금 현재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거니까. 그래서 12개월을 한 달을 1일로 계산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만 입어라, 12일 동안만 입어라 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태종은 허주와 변계량을 세종에게 보내가지고 13일째가 되는 날 이제 여걸지제에 의해서 상복 입는 기간 다 끝났으니까 슬슬 벗으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부터 이제 효심이 지극하고 특히 부왕의 말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순종했던 세종. 하지만 뜻밖에도 이번에는 묘한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세종은 3년상을 마칠 때까지 최복을 입는 것은 좀 무리라 하더라도 적어도 모후를 능에 모실 때까지는 입겠다라고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이에 태종 역시 물러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을 강권을 했습니다. 얘야, 아빠 말 들어라. 너 평상시에 내 말 잘 듣더니 오늘은 왜 그러니? 이렇게 나온 거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세종도 전혀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천하의 태종도 효를 내세우는 세종의 논리를 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세종이 태종에게 거역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였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허주와 변계량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나로 하여금 여걸지제를 행하여 13일 만에 복을 벗으라 하니 참말인가. 그러니까 허주와 변계량이 말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태종의 지시를 받고 한 얘기였거든요. 이것이 비록 송나라 제도이나 나는 일찍이 이는 야박한 행실이라 하였나니 이제 이에 나로 하여금 이를 행하라 하느냐 하였다. 그러니까 세종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슬픔을 내가 이렇게 효를 다해서 표현하고자 하는데 아무리 옛날 제도에 이런 게 있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이거 야박한 행동 아니냐 하면서 불평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세종은 부왕이었던 태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세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나는 3릉 후에 최지를 벗을 것이니 백관들은 13일 만에 최복을 벗고 백이 5.3으로 바꿈이 어떠한가 하였다. 그러니까 세종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나는 어쨌든 간에 우리 어머니가 릉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최복을 입고 있겠다. 대신에 신하들은 먼저 최복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보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밑에 있는 사람이 예 그러겠습니다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하 내용 보면은 허조가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상교가 지극하시오니 신등이 어찌 감히 다시 아뢰오리까. 백관들도 마땅히 3릉 후에 추복을 벗겠나이다 하였다 하면서 이렇게 세종이 어머니 장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세종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모후를 모신 릉 근처에 사찰을 세워가지고 모후의 명복을 빌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물론 불교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태종은 노발대발했죠. 너 내가 불교 싫어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그 어머니 릉 근처에다가 사찰을 건립하려고 하냐. 더군다나 그 릉은 나도 같이 들어갈 릉이다. 이거 내 집이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집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짓지 마. 했던 거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세종은 이번에도 또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완고하게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뭐라고 이제 항변을 하냐면은 어머니를 모신 릉 주변이 너무 허하니까 그 주변 빈 골짜기에 사찰이라도 지어서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효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을 했다는 거죠. 물론 태종이 이거는 원체 이제 끔찍하기도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종의 사찰 건립 시도는 태종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세종은 전에 없이 완고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 옆에는 사찰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근신에게 이르기를, 이게 이제 태종이 한 얘기죠. 이 능은 100세 뒤에 내가 들어갈 때인데 더러운 중들을 가까이 오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불교에 대한 혐오가 엄청나죠. 이런 걸 놓고 보면은 태종은 천상 성리학자였고 그런 면에서는 정도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인물이기도 했어요. 칠제도 배설하지 아니할 것이나 다만 명나라에서 부처를 신봉함으로 대국을 섬기는 나라로서 선뜻 달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했다. 그러니까 태종이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정말 불교를 아예 폐지하고 싶은데 어쨌든 옆에 있는 강대국인 명제국이 불교를 신봉하니까 그 비위를 맞춰가지고 내가 그냥 불교를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 나 이거 정말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능 옆에 절대 저거 만들지 마라. 이거는 원경은 민씨의 능이기도 하지만 내가 들어갈 능이니까 여기다 사찰을 건축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커트를 했던 거죠.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태종이 불교를 엄청 싫어했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태종과 원경은 민씨가 같은 릉에 합장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세종이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다라기보다는 나름 또 태종이 살아생전에 계획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태종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일단 이 계획은 무산이 되었죠. 본래 세종은 남다른 효심을 갖고 있었고 지금 이 사찰 건립 사건 또한 모호를 생각하는 극심한 효심의 발로였을 거예요. 따라서 세종의 완고한 행동에 대해서 부왕이었던 태종도 그렇게까지 크게 화는 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발끈하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또 자기 아들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를 갖다 대강 짐작을 하니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화를 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봤을 때 세종이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완고하게 고집을 부렸는가? 여기서 좀 몇 가지 사실을 유출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째, 이게 어쩌면은 세종 나름대로의 항의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세종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가혹하게 대인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긴 있었고 그 불만을 내심 또 이런 식으로 표출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세종 특유의 정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은 정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는 스타일이었냐? 일단 첫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명분을 선하게 진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효라는 걸 내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태종도 크게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름의 전례와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사찰 건립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릉 근처에다가 사찰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본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종 특유의 정치 스타일이 여기서 또 보인다는 거죠. 확실한 명분을 먼저 움켜쥔다는 거, 그리고 역사적인 전례나 법적인 근거를 항상 확보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세종의 가장 중요한 정치 스타일의 요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어머니 원경원 민씨가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세종은 태종에게 태상왕이라는 존호를 올리게 됩니다. 이제 태종은 최고 권력에 이어서 최고의 명예까지 더해져가지고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졌죠. 무엇보다도 세자 교체라는 무리수까지 더 가면서 왕위를 물려준 세종이 더없이 훌륭하게 국사를 돌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예사신이 왔을 때 세종을 만나보고 나서 태종한테 세종에 대한 칭찬을 정말 많이 했대요. 아, 정말 똑똑하신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하고서. 그래서 이때 또 태종이 또 입이 귀에 걸리면서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죠. 이런 거 보면은 천상 아들 바보예요. 거기다가 혹시라도 세종의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세종의 삼촌들, 민씨 집안, 그리고 세종의 처갓집, 시몬을 비롯했던 외척들, 그리고 이숙번을 비롯한 공신들 싹 다 요절을 냈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이제 태종에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친형인 정정의 길을 걷는 것 뿐이었다는 거죠. 태상왕이 된 태종은 가급적 정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오로지 유흥거리를 찾아다니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은 한양의 사방에 별궁을 지어요. 네 채를 지는데 풍양궁, 낙천궁, 연희궁, 연화방, 각기 이제 한 100칸 정도 되는 규모의 별장이었는데, 다만 이게 동시에 지은 건 아니고 예전부터 이제 하나씩 차례차례 짓고 있었죠. 그러니까 태종이 말년에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노년을 보내겠다, 그런 플랜은 사실 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플랜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인생 계획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별궁들이 완성되자 태종은 며칠씩 별궁들을 옮겨 다니면서 정말 마음껏 자신의 취미생활에 몰두를 했다라는 거죠. 특히 태종이 누리고 싶어 했던 가장 큰 취미생활이 뭐였냐면 사냥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태종은 말년에 산으로 들러 쏘다니면서 그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말년을 만끽을 했다라는 겁니다. 1422년 5월, 하지만 뜻밖에도 태종의 이 신나는 생활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정정하던 태종이 그만 덜커덕 병상이 눕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경 민씨가 죽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제 태종의 나이 역시 원경 민씨가 별세했을 때하고 똑같은 56세였습니다. 참고로 원경 민씨가 태종보다 2살 연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6세의 병석에 들어눕게 된 태종. 사실 그 시대 기준으로는 정말 살 만큼 산 거잖아요. 그래서 태종은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은 세종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태종이 세종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해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언 중에서 하나가 이거였어요. 자신이 내쫓은 황희는 유능한 인재니까 내가 그때 좀 이제 빈정이 상해서 내쫓긴 하지만 사실 유능한 인재다. 그러니까
반드시 불러서 다시 쓰라는 권유를 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명재상 황희가 가까스로 복귀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가 태종을 아련하고 사은하니 세종이 곁에서 매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태종이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석에 누워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태종의 명령으로 황희가 사면을 받아가지고 원래 남원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불러들이게 되었죠. 태종이 말하기를 내가 풍양에 있을 적에 매양, 경의 일을 주상에게 말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풍양은 별궁이 있는 곳이었죠. 오늘이 바로 경이 서울에 오는 날이로다 하면서 사면을 확정지어줍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태종이 황희한테 그냥 부모를 모시고서 적당한 데 가서 살라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남원 쪽으로 유배를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불러들인 시점이 바로 죽기 직전 이 무렵이었다는 거예요. 명하여 후하게 대접하도록 하고 과전과 고신을 돌려주게 하고 세종에게 부탁하여 임용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태종의 권유로 결국 세종이 황희를 기용을 하게 되니 이렇게 해서 전설적인 명재상 황희의 커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이때 황희도 거의 뭐 이제 노년이었는데 정말 재밌죠. 다 늙어서 이제 본격적인 커리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중국 역사에 나오는 그 태공망처럼 말이죠. 비록 태종은 피 묻은 칼을 들고 왕좌에 올라서 잔혹한 수청을 벌인 어떻게 보면 좀 냉혹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천성적으로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사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노는 걸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세상을 뜨는 그 순간까지 군왕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희를 사면을 해가지고 세종한테 붙여주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두게 됐던 거잖아요. 사실 태종이 얼마나 노는 걸 좋아했냐면요. 말년에 정말 신나게 놀았는데 이걸 가지고서 임군래라는 신하가 태종에 대해서 디스하는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렇게 노는 걸 좋아하니 저 하는 짓이 꼭 누구랑 똑같다. 고려시대 우왕하고 똑같다. 라는 그런 이제 엄청난 비난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임군래는 결국에는 거열형을 당하게 돼요. 사실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 좀 죄가 겹쳐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말 잘못했다가 비명이 가시긴 했죠.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태종도 노는 거 원래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왕으로서 주어진 직무는 정말 할 도리를 다하고 갔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태종의 모습 때문에 야사에서는 태종우라는 전설이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드라마 용의 눈물의 맨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던 장면이잖아요. 가뭄이 계속 드니까 실제로 이 5월 무렵이 되면은 장마가 오기 전에 왜 우리나라 그 지리 시간에 배웠던 높새바람이라고 해가지고 딱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뭄이 드는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태종이 기우제를 지내가지고 때마침 비가 내렸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단비를 가지고서 태종우라고 불렀다더라 라는 그런 야사 내용이 나왔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실록에는 없는 얘기긴 해요. 그래서 그때 뭐 실록에서는 태종이 기우제를 지냈다 그런 말은 없는데 하여튼 이런 야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태종이 노는 것도 물론 많이 놀았지만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책무를 마지막까지 다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세종에게 유언을 남긴 태종은 얼마 후에 세상을 뜨게 되니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목이 또다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뜨자 세종은 모후를 모신 릉에 부왕을 합장을 했죠. 이것이 이제 헌릉이에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헌릉은 부부가 합장한 왕릉일 뿐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상당히 좀 드물게 같이 합장한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두 부부의 무덤이 서로 난간석이 통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통로가 연결된 것은 헌릉이 또 유일해요. 자, 왜 이렇게 통로가 연결이 되었냐? 자, 이것은 살아생전에 부부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종이 자기 이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별로 그렇게 썩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 저사생에 가셔서라도 좀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마음에 이런 식으로 무덤을 꾸몄다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세종 특유의 효심이 발현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종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세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태종이 정말 출연 분량이 엄청났죠, 그죠? 태조실록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조실록 때는 좀 이제 조연이었고, 정종실록, 사실상 정종과 더불어서 공동 주연이죠. 그리고 태종실록은 단독 주연, 그리고 세종 초반기에 세종과 거의 또 이제 공동 주연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태종이 이렇게 역사 무대에 등장을 했다가, 이제야 비로소 태종의 시대가 끝나고 진정한 세종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세종이 이제 본격적인 자기 시대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먼저 넘어서야 될 과제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 자신의 친형이었던 양녕대군을 어떻게 처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과연 양녕대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